자, 우리가 타이어 구조 지금 뭐 카카스니 브레이크니 뭐 트레드니 나왔는데 구조는 이렇습니다. 여기가 바로 비드예요. 비드. 요 부분이 바로 우리가 휠이고, 휠과 이 비드부가 서로 접촉이 돼서 공기를 넣어주면 벌어지려고 하는 힘 때문에 여기 접촉력이 더 세져서 공기가 안 새나가는 거예요. 요런 구조로 돼 있고, 여기가 이제 트레드가, 이 면이 트레드고요. 트레드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카카스, 요 앞쪽이 브레이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다른 데 보세요. 요게 카카스고, 여기가 브레이크가 요 안쪽에 있다 이거예요. 그것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노면에 접촉되는 부분이 바로 트레드입니다. 슬립 방지와 열의 발산. 카카스는 내부 공기 압력을 받으면서 타이어 형상을 유지시켜주는 뼈대다. 옆면 있죠, 옆면. 옆면의 그 윗부분, 고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코드층의 수를, 플라이 수를 표시하면서 얇은 와이어, 철사줄로 막 가죠. 그죠? 그게 플라이 수예요. 클수록 큰 나중에 아니다. 와이어를 몇 가닥으로 갖다가 이 코드를 갖다가 몇 가닥으로 그때 감싸줬느냐. 이 철사줄이 많이 가면 많이 갈수록 타이어가 굉장히 딱딱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큰 나중에 견딜 수 있다. 승용차 저압 타이어는 약 4개에서 6개 정도. 4에서 6플라이. 그 다음에 트럭 및 버스의 고압 타이어는 약 8줄에서 16줄 가지고 감싸가지고 만들어요. 브레이커. 트레드와 이 부분, 그 안쪽에 있는 거. 브레이커는 카카스와 트레드 사이에 몇 개의 코드층으로 설치되어 있다. 노면에서 충격을 완화하고 트레드의 손상이 카카스에 전달되는 것을 방지한다. 그렇습니다. 자, 비드라고 하면은 바로 타이어가 림에 부착되는 상태고, 타이어 맨 안쪽에 끝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림에서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역할을 한다. 자, 그 다음에 타이어 트레드 패턴입니다. 타이어의 그 모양, 이 자국 있죠, 자국. 면의 그 모양을 갖다가 우리가 트레드 패턴이라고 하는데, 패턴이 필요성이 있습니다. 타이어 내부에 열을 발산하죠. 그 홈이 있음으로 해서 단면적을 증가시키니까 공기가 막 회전을 두고 압력을 가면은 열이 발산합니다. 그 열도 빨리빨리 발산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고속도로 가다가 다녀보시면 알 거예요. 막 타이어가 막 다 산발적으로 찢어져 갖고 막 널려져 있는 거 보셨죠? 그게 무슨 사고 뻥 하고 충격이 받아가 찢어진 게 아니고, 보통 그것들은 뭐 그 큰 짐을 실는 하중이 큰 자동차들에서 떨어져 나온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새 것인 타이어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재생 타이어. 그러니까 트레드가 워낙 타이어가 비싸잖아요, 화물차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트레드가 마모되면은 이 면을 싹 깎아내고 재생해. 트레드만 다시 입혀. 본딩으로 붙이는 거야. 그런데 타이어가 하중도 많고 고속으로 달리다 보면 열이 발생하는데, 열이 발생하니까 트레드가 어떻게 돼? 이게 붙여놨던 게 떨어져 나가는 거야. 녹아가지고 탁 떨어져 나가요. 그게 바로 고속도로에 널려져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생 타이어는 법적으로도 앞바퀴는 절대로 못 쓰게 돼 있어요. 왜? 앞바퀴는 조향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끌림이 발생하잖아. 열이 받아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비틀어서 끌리다 보면은 이게 확딱 벗겨지죠. 따라서 앞바퀴에는 절대로 재생 타이어를 못 쓰게 합니다. 뒷바퀴 쪽이나 이렇게 항상 직선으로만 가는 타이어에서는 재생 타이어를 쓸 수가 있어요. 비틀림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로 알고 계시고, 트레드에 생긴 절상 등의 확대를 방지한다. 전진 방향의 미끄러짐이 방지돼서 구동력을 향상시킨다. 이빨들이 있는 거죠. 트레드가 이렇게 홈이 깊은 거야. 타이어 옆방향 미끄러짐이 방지돼서 선의 성능을 향상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이 트레드의 패턴의 종류 보면은 러그 패턴, 리브 패턴, 리브 러그 패턴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리브 패턴은 타이어가 이렇게 있으면 홈이 이렇게 가 있는 거야. 이렇게. 이게 리브 패턴. 이게 리브 패턴. 이런 것들은 고속 주행 시에는 참 좋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옆방향으로도 상당히 좀 괜찮아. 근데 견인력은 없죠. 견인력은 없어. 소음도 없어, 이런 것들은. 이게 바로 리브 패턴이고, 그 다음에 러그 패턴은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옆으로 생긴 거. 견인력 있죠. 끌고 나가는 거. 옆방향 미끄러지면 좀 약하고, 그 다음에 주행할 때 소음이 발생하죠. 이게 러그 패턴. 그 다음에 리브 러그 패턴은 뭐냐면, 요즘에 나오는 자동차들 거의 다 그거죠. 줄도 있고, 여기다 이런 것들이 있고, 이렇게. 이게 바로 리브 러그를 섞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직진성, 그러니까 견인성, 옆방향 미끄럼성, 이거 다 양호한 거. 이런 것들인데, 바로 이게 리브 러그 패턴이다. 그래서 트레드의 패턴은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누는데, 또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참고로만 이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 3가지가 그 내용입니다. 특성들 살펴보시고요. 다음에 타이어 호칭을 한번 보겠습니다. 편평비는 고속 주행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작을수록 좋다. 편평비가 뭐냐면은 바로 타이어 높이 나눠서 곱하기 100. 이게 편평비입니다. 정합 타이어 호스 치수, 요거 시험에 잘 나오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냥 넣는 게 아니고 정합 타이어, 고합 타이어의 호스 치수 방법이 틀려요. 저합은 인치로 표기되고 고합은 고합도 다 인치인데 요 뒤에 보시면은 요게 틀려요. 요거 요게 틀려요. 부호가 틀려요. 폭 마이너스 타이어 내경 마이너스 플라이시도. 고합 타이어는 외경입니다. 이건 폭이고 외경 곱하기 타이어 폭 마이너스 플라이스. 그래서 이렇게 부호만 보아도 정합 타이어인지 고합 타이어인데 예전에 필기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다음 중 정합 타이어의 호칭 치수의 기법으로 맞는 것은 이렇게 막 섞거나 막 헷갈리죠. 여러분들 이거 암기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6.00-12-4 플라이 하게 되면 타이어 폭은 6인치고 타이어 내경은 12인치고 플라이는 4개가 들어갔다. B70-13 이 고합 타이어는 부하 능력이고 편평비고 타이어 내경이 얼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레디얼 타이어 호칭 지수 요즘에 항상 이렇게 많이 보이죠. 195, 60R, 14 뭐 이런 거, HR 13 뭐 이런 거, 이런 게 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재에서도 잘 나왔으니까 이거 한번 눈여겨 보시고요. 타이어의 이상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제 자, 우리가 이게 스탠딩 웨이브 현상, 아까 이제 얘기 나왔다가 제가 여기서 설명해 주려고 내비뒀는데, 이 스탠딩 웨이브는 뭐냐면은 공기압이 너무 낮아. 우리가 고속도로 주행할 때에 공기압은 평상시보다 10에서 15% 더 높여서 운행하라고 그러죠. 그죠? 그게 왜 그래? 공기는 막 타이어가 돌면 그 안에서 공기의 유동이 발생하면서 열이 발생합니다. 열이 발생하면 이 타이어는 뭐야? 고무잖아요. 그죠? 이게 막 쭈글쭈글해져. 그래서 이게 주행을 이쪽으로 할 때 주행하다 보면은 이 뒷부분이 타이어 공기가 없으면 접혀요. 이렇게 펄럭펄럭해진다고. 펄럭펄럭해져. 돌면서 펄럭펄럭해져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유연해지다 보니까 잘못하면은 찢어져 버리고 터져 버린다는 얘기죠. 에? 그래서 타이어가 갈 때 뒷부분이 자꾸 접히는 현상. 타이어 공기압이 낮은 상태로 고속 주행 중 어느 속도 이상이 되면은 타이어 트레드와 노면과의 접촉 부분 뒷면의 원주상에 파형이 발생한다. 이렇게 하는 거. 이 스탠딩 웨이브 현상은 공기압이 낮을 때 일어납니다. 그러면 스탠딩 웨이브 현상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공기압을 높여주면 되죠. 그죠? 공기압을 높여. 그래서 고속도로 갈 때는 조금 공기압을 좀 높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바로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하이드로프레닝 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하이드로프레닝 현상은 일명 수막 현상이라고 하는데, 비가 오는 날 고속으로 막 달려. 그래서 비 오는 날 그래서 사고 많이 나는 거예요. 비가 오는데 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도로상에 물에 막이 있어요. 막. 그죠? 수막이 있단 말이에요. 그 위로 올라타, 바퀴가. 올라타가지고 이와 같이 올라타 버리니까 거의 공중에 물 위에 떠서 가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하이드로프레닝 현상입니다. 수막 현상. 그러면 하이드로프레닝 현상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돼? 저속으로 운전하면 되죠. 고속으로 가면 안 되고. 그죠? 그래서 상당히 안 좋은 것들입니다. 비 또는 눈이 올 때 타이어가 노면에 직접 접촉되지 않고 물 위에 떠 있는 현상을 우리는 하이드로프레닝 현상, 즉 수막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방지책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시험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바퀴의 평형, 얼마 전에도 제가 설명한 것 같은데, 타이어가 아무리 정확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미소량의 무게중심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타이어, 새 타이어든 중고 타이어든 다시 휠에서 빼가지고 장착하게 되면 우리가 휠 바란스 맞추는 거 보셨죠? 휠 바란스. 바퀴 막 돌려가지고 수치 봐가지고 납덩어리 막 달아주는 거. 예전에 강판 휠로 만드는 자동차에 있어서는 납이 옆에 막 보였어. 이렇게. 바깥에서 보면. 근데 요즘에는 타이어 옆면에서 납 달고 다니는 차 보셨어요? 안 보이죠? 미관상 보기가 안 좋아. 미관상 보기가 안 좋고 또 알루미늄 휠이고 멋진데 거기 납덩어리 이만한 개만 붙어 있어 봐요. 흉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은 다 어떻게 이제는 통합적으로 봐서 휠 안쪽 면에다가 붙여버려. 납작한 납작을, 납을. 그것도 다 컴퓨터로 다 측정해서 붙이기 때문에 평형을 잡아주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적 평형과 동적 평형이라는 게 있어요. 정적이 맞지 않았다는 얘기는 회전할 때 어느 한쪽 부위가 무거워서 돌다가 무거운 쪽이 아래를 쿡 짚고 넘어가는 거야. 쿵, 쿵, 쿵. 그래서 이런 타이어를 쓰게 되면 어떻게 돼? 트램핑 현상. 트램핑. 상하 진동이 발생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 무거운 게 어딘지를 모르고 또
어딘지 찾았다 한들 그 무게가 얼마큼 무거운지 모르니까 우리가 장비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휠 밸런스에다가 넣어서 검사를 해보면 방법에 의해서 검사를 해보면 구람수가 나오고 무게가 나오고 어느 위치에다 달아주느냐, 가장 무거운 위치의 포지션을 잡아주면 그 정반대쪽에다가 그 무게만큼 달아주면 평형이 잡히죠. 그게 바로 정적입니다. 정적 평형을 잡는 거고, 동적 밸런스를 잡는 것은 타이어 옆면이야. 이제 옆면 어딘가가 좀 무거워, 고무 성분이라든가 뭐가 조금 더 들어갔어. 그러면 얘를 굴리다 보면요, 이 바퀴가 어떻게 돼? 좌우로 흔들리죠. 주행할 때. 이게 뭐야? 우리가 그런 바퀴를 장착하고 주행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날까? 심의 현상이 일어나죠. 심의. 핸들이 좌우 떨리는 거. 심의 현상. 그 다음에 정적 평이 안 맞으면 트램핑. 밑에서 막 움직이는 거. 더더더 상하 진동하는 거. 자, 이래서 타이어의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정확하게 맞춘 밸런스를 맞춘 타이어 4개를 다 끼고 이번에 뭘 맞춰야 돼? 얼라이먼트를 맞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앞에서 배운 것처럼. 그래서 동적 평형은 좌우, 정적 평형은 상하. 밸런스가 안 맞지 않는 것들, 이걸 맞춰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타이어 트레드 한쪽 면만 편마멸되는 경우 이런 것들은 뭐 조향 링키지 부분이라든가 또 현가장치라든가 또 앞차륜 정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맞지 않았을 때, 그럴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휠에 런아웃 시킬 때 휠이 런아웃, 흔들림이 너무 많아. 그리고 허브에 너클이 런아웃 시킬 때, 배열이 마멸됐거나 킹핀이 유격이 큰 경우, 하여튼 무조건 현가장치와 조향 링키지 계통에 무슨 마모가 있다고 한다면 타이어의 마모는 이상이 나타나. 그러니까 육안상으로 이렇게 봤을 때 타이어가 정상 마모가 아니고 한쪽으로만 마모됐다든가 뭐 이상하게 마모되면은, 아, 내 차 지금 앞바퀴에 정렬이 좀 안 맞아 있구나, 차가 얼라이먼트가 안 맞았구나, 이걸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정비할 때 타이어 취급 시 주의사항. 자동차 용도에 알맞는 크기, 아까처럼 요만한 폭 들어가야 되는데 광폭 타이어 쓰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즘에 나오는 전륜, 포파일 드라이브 전륜인데 뭐 구동 쪽이나 앞쪽이나 뒤쪽에 더 멋있게 보려고 큰 타이어 끼고 작은 타이어 끼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크기와 트레드 패턴, 플라이스의 것을 선택한다. 용도에 맞게. 타이어 공기 압력과 하중을 규정대로 지킬 것. 짐을 많이 신다고 너무 많이 집어넣으면 차가 막 튀어요. 퉁퉁퉁퉁 튀어. 그 다음에 타이어 공기압을 많이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타이어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노면에 닿는 부분은 이 부분만 다. 그러니까 어디만 달아? 타이어 가운데만 달아요. 공기압이 너무 높으면. 반대로 공기압이 너무 낮으면 하중에 의해서 얘가 타이어가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 양쪽만 마모가 돼요. 여기는 새 거를 그대로 있고. 그래서 항상 타이어 공기압을 적정하게 규정대로 넣어줘서 타이어의 트레드가 노면에 정확하게 이렇게 닿게끔, 그래서 똑같이 마모되게끔 해주는 것이 정상이다. 자, 그 다음에 급출발, 급정지에서 타이어 마모에 촉진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급출발, 급가속, 급정지는 하지 마라. 앞바퀴 얼라이먼트를 바르게 조정해줘야 되고, 과부하를 걸지 말고 고속 운전을 삼가해라. 타이어 온도가 120에서 130도씨가 되게 되면 강도와 내마멸성이 급감되기 때문에 찢어지고 늘어지고 떨어져 나간다. 고속도로에 널려져 있는 것처럼 알맞은 림을 사용한다. 타이어 위치 교환. 요즘 위치 교환 잘 안 합니다. 예전에는 항상 이게 진짜 약방의 감초처럼 따라다니는 건데, 앞바퀴에서 쓰던 거, 뒷바퀴에 쓰던 거, 그래서 교환해주고 뭐 이러는데, 앞바퀴 구동차들이 아무래도 앞바퀴 쪽에 타이어가 많이 마모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타이어를 교환할 때 뒷바퀴 쪽보다는 앞바퀴를 먼저 갈고, 그죠? 먼저 갈아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갈 때는 앞쪽은 그만큼 새 걸 갈았고 뒤쪽은 그냥 있으니까 어떻게 돼? 이게 교환할 때 뒷바퀴를 가는 게 아니라 앞바퀴 꼈던 걸 뒤로 가고 앞바퀴는 다시 새 걸로 가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사용하고 있던 것이 육안상으로 확인이 안 되는데 마모 상태를 똑같이 해준다고 했고, 옛날에는 어떻게 X자형으로 교체해준다. 서로 막 교체하는 거야. 타이어를 뒤집어 까야 돼요. 뒤집어 까서 막 이렇게 교체해준다고 하는데, 자,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합니다. 하도 흔해서. 우리 그런 말 있잖아. 타이어 신발보다 싸다. 워낙 싸니까 그냥 안 좋은 그냥 다 교체해버려. 돈들도 많아요. 좋은 건 비쌉니다. 타이어의 마모량을 평균하기 위해서 위치를 교환해줘야 된다. 마모를 고르게 하기 위해서 가끔씩 교체해주면 물론 좋죠. 근데 귀찮아서 그걸 어떻게 해요. 그죠? 타이어의 이상 마모를 방지하고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위치를 교환해야 된다. 위치 교환 시기는 승용차는 8천. 이런 기준 없어요. 기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접지 부분 및 접지 압력.
적차 상태의 자동차의 접지 부분 및 접지 압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된다. 접지 부분은 소음의 발생이 적고 도로를 파손할 위험이 없는 구조일 것. 아까 말씀드렸죠. 스파이크 같은 거 끼면 안 돼요. 무한 궤도를 장착한 자동차의 접지 압력. 이거 우리가 저 중장비들하는 거 궤도 형태의 그 타이어들 있죠. 그 궤도 형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1cm 제곱미터당 3kg/파스칼 정도의 암초화를 하지 아니할 것.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참고만 하십시오. 주행장치를 한번 볼까요? 주행장치. 자동차 공기압 고무 타이어는 다음 내용에 적합해야 된다. 적차 상태에서 타이어에 적용하는 하중의 당해 타이어의 제작자가 표시하는 최대 허용 하중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타이어 제작 국가의 공업규격에서 정한 최대 허용 하중을 말한다. 얘 범위 이내일 것. 다 써 있어요. 타이어 공기압은 얼마큼 써 있는 거야. 그거 얘기하는데 이렇게 어렵게 써놨어요. 금이 가고 갈라지거나 코드층이 노출될 경우 막 보여. 손상이 없어야 되면서 요철형 무늬를 깊이를 1.6mm 이상 유지할 것. 이게 뭐냐면 트레드 깊이예요. 트레드 깊이가 1.6mm 이상은 살아있어야 돼. 그 이하로 예를 들어 1.6mm도 안 되게 1.5mm, 1.3mm 이렇게 되면 트레드가 다 마모됐기 때문에 눈비 왔을 때 그때 미끄러짐이 발생하니까 사고 날 염려가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쓰지 말아라. 그래서 요새는 타이어를 이렇게 보면은요. 타이어가 이렇게 보면은 여기 트레드가 이렇게 마크가 이렇게 트레드 모양이 있으면은 요 부위 옆면에 이렇게 삼각표들이 이렇게 있어요. 삼각 마크들이. 자, 요 삼각 마크가 뭐냐면 조그매요. 요 트레드가 마모되다 보면 요 마모된 게 요 삼각 끝까지 이렇게 올 때가 있어. 여기까지 되면 요건 이제 교환해야 되는구나. 일종의 표시 부분이에요. 요런 부분도 있는데 육안상으로 딱 봤을 때 마모된 부분은 누구보다도 운전자가 더 잘할 겁니다. 예? 자, 자동차의 타이어 및 기타 주행장치의 각부는 견고하게 결합되어 있어야 하면서 갈라지거나 금이 가고 과다하게 부식되는 손상이 없어야 된다. 자동차, 승용차 이런 게 제외한다. 이 자동차의 바퀴 뒤쪽에는 흙바지를 붙여야 돼요. 왜? 흙바지가 없으면 돌면서 뒤차의 앞유리로 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나 덤프트럭 같은 경우 뒤에 바퀴가 두 개가 있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공사 현장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그 타이어와 타이어 사이에 돌이 껴가지고 고속 중에서 그 돌이 튀어나와서 안전사고가 나는 그런 일들도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워낙 잘 돼 있죠. 현장에서 들어갔다 나오는 차들은 반드시 세차 작업 다 하고 나오잖아요. 세차해서 먼지도 없고 도로상에다가 흙 안 뿌리게 타이어 이런 거 다 세차하고 나오면서 또 덮개도 씌워가지고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주행하면서도 앞차에 타이어에 뭐가 있으면 좀 피하는 게 낫고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자동차에 있어서 프레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동차 셰시라고 하는 전체의 그 프레임, 밑에 그 프레임하고 차체 이걸 갖고 한번 보자고요. 엔진 및 셰시 부품을 장착할 수 있는 뼈대입니다. 이 프레임 자체가 노면으로부터의 충격이나 휨, 비틀림 등에서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성과 강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프레임을 어떻게 만들고 어떤 구조로 만드냐에 따라서 튼튼한 차 또는 가벼운 차 또는 보잘것없는 차 이렇게 구별 지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프레임은 일단 그리고 가벼워야 됩니다. 무게가 가벼워야 연비도 그만큼 향상이 되기 때문에 자, 모노코코 보디를 보겠습니다. 일체 구조형입니다. 프레임과 차체가 일체로 구성된 형식으로 승용 자동차에 사용된다. 강판으로 해서 밑에 바닥 면적 있죠. 바닥과 이 위에 걸 갖다가 한꺼번에 일체로 다 만들어 버려. 그러나 화물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뼈대가 있죠. H빔 같은 거 아니면 사각 파이프로 만들고 나서 그 위에 차체를 만들어서 얹잖아요. 그죠? 그런 방식하고 달리 하나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세로 멤버나 가로 멤버를 두지 않고 차체 전체가 하중을 부담합니다. 바디의 강성을 높여서 모든 부분을 장착하도록 되어 있고 차체를 낮게 유지할 수가 있으면서 중량을 경량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프레임이 있는 차와 모노코코 바디의 일체형하고는 또 틀려요. 하나의 얇은 판으로서 굴곡을 지고 강성을 줘가지고 덩어리로 만드는 거. 그만큼 이 프레임이 없다 보니까 차체도 낮아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구동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구동력 끌고 나가는 거. 구동바퀴가 자동차를 밀거나 당기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동력은 구동축의 회전력에 비례하고 회전력이 크면 클수록의 구동력도 커진다 그 얘기입니다. 구동력은 주행 저항과 같거나 커야 자동차의 속도를 유지할 수 있다. 주행 저항이 있어요. 노면에서부터 바퀴가 굴러가면서 노면에서 받는 저항, 주행할 때 모든 저항, 공기 저항도 있고 여러 가지 저항들이 있어요. 그런 정도하고 같거나 커야지만이 속도를 유지할 수 있다. 구동력은 엔진의 회전수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합니다. 그래서 구동력을 구하는 공식이 이런데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가속 성능이 있어요. 기관의 가속력에 비례하고 총감속비에 비례하고, 총감속비가 뭔지 알죠? 변속비 곱하기 총감속비. 그 다음에 감속비가 크면 클수록에 가속 성능도 그만큼 커진다는 얘기죠. 타이어 유효 반경에 반비례하고 기관의 여유 출력에 비례한다. 타이어 크기도 차이가 있겠죠? 큰 타이어, 작은 타이어. 기관의 여유 출력 많으면 많을수록에 또 가속 성능도 좋아지겠죠. 가속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첫 번째, 여유 구동력을 아주 크게 한다. 그러니까 엔진 힘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고, 자동차의 총 중량을 작게 한다. 가벼울수록에 구동력을 또 크게 할 수가 있고, 종감속비를 아주 크게 합니다. 그 다음에 주행 저항을 아주 작게 해줘. 그 다음에 변속 단수를 많이 두어요. 그 다음에 부드럽게 해주고, 구동 바퀴의 유효 변경을 아주 작게 해준다. 작게 해주면 그만큼 힘이 적게 들어가고, 이런 형태의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주행 성능, 주행 속도 구하는 공식 이렇습니다.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기사 시험 보실 분들은 공부하십시오. 주행 저항, 주행 저항에서 차량의 중량과 관계 있는 저항은 구름 저항, 바퀴가 노면을 둘러가는 구름 저항, 가속 저항, 가속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 그다음 구배 저항, 언덕길 올라갈 때 저항, 그리고 공기 저항은 차량 전면 투영 면적에 맞부닥치는 공기의 면적. 그래서 우리가 승용차하고 버스하고 또 틀리죠. 버스는 전면으로 다 받아들이니까 그만큼 공기 저항을 많이 받아들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공기 저항은 자동차 주행할 때 받는 저항으로 자동차의 안면 투영 면적과 관계가 있다. 이러한 주행 저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약하고 저항이 없어야 되는데 없을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최소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구름 저항 구하는 공식 이렇고 참고만 하십시오. 구름 저항이 발생하는 원인은 노면 및 타이어 접지 부위의 변형에 의한 것. 노면과 타이어에서 구름 저항이야. 그러니까 트레드하고도 관계가 있죠. 그죠? 트레드. 리브 패턴, 러그 패턴, 리브 러그 패턴. 그 다음에 우리 농기계에서 사용하는 돌출부 많은 것들 있죠. 왜? 그런 거. 타이어의 미끄러짐에 의한 것이다. 자, 공기저항 구하는 공식 이렇습니다. 공기저항의 요소는 자동차의 최대 단면적에 작용하는 풍압이다. 자동차 주위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표면과 공기와의 마찰, 공기 흐름의 맴돌이. 자, 여기서 잠깐만 공기저항 줄이는 방법. 우리가 보통 포르쉐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아주 굉장히 날렵하죠. 공기저항이 굉장히 작아요. 예? 이렇게 생겨가지고 공기가 싹 스무스하게 올라가게 저항이 없게 되는 거.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승용차 같은 것들 보거나 어떤 이런 것들 보면은 그냥 딱딱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 바퀴가 이렇게 있어. 공기가 들어가요. 이 면적도 공기 저항이죠. 그죠? 그래서 이 면적을 바로 세우는 것보다는 집계열이나 어떤 트럭이나 버스보다 이렇게 세우는 것보다는 약간 뉘우죠. 승용차들. 이렇게 뉘어놨어. 그러니까 공기가 슬며시 올라타. 올라가서 여기서도 뉘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가. 그런데 이 트렁크 부분에 가가지고 맴돌이를 치잖아요. 이렇게. 맴돌이. 그리고 이 공기가 맴돌이 치면 얘를 자꾸 당겨요. 얘는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저항이 여기서 소용돌이 치다 보면 얘를 당긴다고. 그러니까 저항이 생겨버려. 그러니까 얘를 소용돌이를 어떻게 해? 여기다 당기지 말고 자동차를 끌어당기지 말고 좀 멀리 당겨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뭐라 그래? 리어 스포일러를 달죠. 우리 경주용 자동차들. 날개를 여기다 이렇게 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 공기가 타고 오다가 붕 떠가지고 뒤에 가서 소용돌이 치니까 차하고는 거리가 머니까 얘는 앞으로 나가고 공기 저항이어서 당기는 힘은 그렇게 발휘를 못한다. 그래서 이 스포일러 다는 역할을 이제 아시겠죠. 근데 이걸 시내에서 다니면서 이걸 폼으로 달고 다니는 사람도 있죠. 아주 꼴불견입니다. 그죠? 예, 아주 이상해요. 그래서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서 다니는 거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노스 다운, 노스 업 이런 거 배우셨죠. 근데 공기가 이 고속으로 주행하다 보면 공기가 이 밑으로도 들어가죠. 꼭 위로만 올라가는 법 없잖아. 밑으로 들어가서 이 차를 갖다가 붕 띄우면 안정감이 상실되죠. 이 로드 홀딩이 불안정해진단 말이에요. 로드 홀딩은 타이어가 노면에 쫙 달라붙어 갖고 쫙 안정되게 가야 되는데 공기가 이 밑으로 들어가서 차를 붕 띄운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 앞에다가 에어댐이라고 이렇게 되죠. 에어댐. 아주 그 스포츠카들 보면 여기가 쫙 이렇게 댐이 따지죠. 이런 것들은 공기를 밑으로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위로 붕 띄어서 위로 올려보내잖아. 여기 에어댐. 근데 이걸 달면 어떻게 돼? 우리 한국에서는 별로 안 맞죠? 안전턱 같은 거. 다음 안전턱. 무지하게 많죠. 골목길. 가다마다 다 부셔 먹을 거란 말이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횡풍이 부는 게 있어. 횡풍. 저쪽에 서해대교나 이런 데 가면은 바람이 횡풍으로 해고 차가 불안해요. 옆으로 막 움직여. 그런 건 뭐냐면 옆으로 들어가는 방향, 바람들. 이런 걸로 인해서 횡풍이 발생되고 횡풍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에어댐처럼 옆에다 또 이렇게 달죠. 이게 바로 뭐냐면
여자로 스커트라고 하죠. 치마를 보고 스커트, 에어 스커트. 옆에다 다는 거 에어 스커트, 앞에다 다는 거 에어대, 뒤에 리어 스포일러. 이런 걸 달아줌으로 인해서 공기의 저항을 상당히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고속주행 시나 필요한 거지 지금 도심에서 30km, 뭐 제한속도 50km 이런데 사실 이런 게 필요하겠어요? 없죠. 고속도로 주행할 때 고속주행을 많이 하는 자동차들은 조금 낫겠죠. 네, 그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공기저항이 그렇고 그 다음에 구배저항, 언덕길 올라갈 때 그때 저항 걸리는 거 공식 저렇습니다. 그 다음에 가속저항 공식 이렇습니다. 전주행저항, 전주행은 구름저항 플러스 공기저항 플러스 구배저항 플러스 가속저항이죠. 그죠? 전주행이 이 모든 게 다 저항이야. 안 좋은 거야.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곧 전주행 저항이다. 자, 구동력을 이제 제어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TCS라고 해서 우리가 요즘에 나오는 자동차들이 다 있어요. TCS 버튼이 다 있어요. 누르면 TCS 해체되면은 약간 미끄러짐도 발생하고 막 그러는데 하여튼 이 TCS 기능들이 있는데 눈길, 빙판길 등 마찰 계수가 작은 낮은 도로에서 출발 또는 가속할 때 구동바퀴가 슬립이 일어나지 않게 공회전하면서 운전자가 미세하게 가속 페달을 조작하지 않아도 엔진의 출력을 감소시켜요. 스스로 감소시켜서 슬립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공회전을 억제해서 구동력의 효율을 적으로 노면에 전달하는 것이 바로 구동력 제어장치인 TCS 기능입니다. 그래서 구동력 제어장치의 목적은 구동력 제어장치는 미끄러짐, 슬립을 제어하기 때문에 차체의 로링 현상이 감소하고 로링, 그 다음에 발진성, 가속성 및 등판 능력이 향상된다. 이 TCS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선의 가속 성능 향상, 조향 안전 성능 향상도 일어납니다. 구동력 제어장치는 조향 핸들을 조작할 때 구동력에 의한 사이드 포스를 우선적으로 제어하기 때문에 선회가 아주 용이하게 한다. 커브도 잘 돌게 해준다. 그 얘기입니다. 제어 기능, 제어장치는 엔진의 여유 출력을 제어하는 모든 계통을 말하는데 이때 첫 번째, 무조건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슬립 제어, 눈길 등에 미끄러지기 쉬운 도면에서 가속성 및 선의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기능이 바로 TCS 기능이다. 그 다음에 트레이스 제어, 일반적인 어떤 도로에서 주행 중 선회할 때, 가속할 때 가로 방향 가속도의 과대로 인해서 언더 및 오버스티어링을 방지해서 조향성을 향상시킨다. 오버스티어링. 돌기 도는데 저쪽 바깥으로 돌라고 하고 너무 안쪽으로 돌라고 하고 이런 형상이 안 하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선회를 해줄 수 있는 기능이다. 여기서 구동력 제어 종류를 보게 되면 먼저 엔진 회전력 제어 방식이 있어요. 엔진을 갖고 제어하는 거야. 흡입 공기량 제어 방식, 메인 스로틀 밸브 제어, 보조 스로틀 밸브 제어, 그리고 엔진을 제어하는 방식에서는 연료 분사량 제어, 연료 갖고 하는 방법이 있고 점화 시기 갖고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가지고 제어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제어하는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통합 제어 방식, 스로틀 밸브 플러스 브레이크 제어, 엔진 플러스 브레이크 제어, 스로틀 밸브 플러스 브레이크 제어 플러스 차동 장치를 제어함으로 인해서 TCS 기능, 즉 주행할 때 미끄러짐이라든가 감속이라든가 선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준다 그겁니다. 통합 제어까지. 자, 그래서 구동력 제어장치의 구성 요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통합 제어 방식으로, 요즘 다 그거니까 TCS 스위치가 ON일 때 작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TCS 버튼이 있어요. 운전석에. 그걸 끄면은 계기판이 딱 들어오죠. TCS 불이 딱 들어와. 그건 꺼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주행할 때는 TCS가 ON 상태에서 다니는 게 좋아. 근데 항상 불 들어오는 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안 들어오는 게 ON이에요. TCS 기능을 누르면 불이 딱 들어와요. 스로틀 위치 센서 또는 가속 페달 위치 센서, 가속 페달을 밟는 양이 규정값 이상인 가속일 때, 그리고 엔진 회전 속도가 가속 시에, 자동 변속기 이름 스위치 PN일 때, 이외의 위치일 때, 이외야 주행이나 후진이죠. 휠 스피드 센서는 구동바퀴 회전 속도가 증가 상태일 때, 그리고 미끄러질 때, 조향 휠 각도 센서는 핸들이 조작량 할 때 이게 다 ON이 됩니다. ON 상태에서 작동이 된다 그 얘기예요. 제어 기능은 브레이크 제어, 그 다음에 엔진 제어, 변속 제어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엔진 그리고 셰시에서 전체 셰시의 내용을 수업을 하신 겁니다. 고맙습니다.